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이나 배당 등을 감안해서 연말에 주식 정리도 좀 하셔야 될 테고 바쁜 시간이실 텐데, 투자 성과가 좀 좋아서 기분 좋게 한 해를 마감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 상황인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도와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코스피가 3,000선을 하회하는 좀 우울한 날들이 많았지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몇 가지 키워드로 올해 주식시장을 좀 정리해보고 새해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팬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디어유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시가총액을 SM을 추월해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는 2위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디어유의 성장 비결 그리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올 한 해 주식시장 키워드를 정리해보고 또 내년에는 어떤 키워드가 변수가 될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주식시장은 이런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해본다면 네. 뭐 어떤 게 제일 눈에 혹은 기억에 남으세요? 횡보, 정상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충격 이후에 뭔가 자산시장의 교란이 나타났었죠. 주식시장으로 네. 따지면 주가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근데 이제 올 초 1월 달에 주가지수가 3,002로 올라서면서 어느 정도는 그 7, 8년 동안 우리가 박스피로 불렀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못 올랐던 것까지 어느 정도 만회가 되면서 어쨌든 주가지수는 정상화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시장이 좀 활력을 잃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횡보세를 나타냈는데요. 저는 내년까지 보더라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한데 모든 경제 지표들을 한 해 한 해 놓고 보면은 좀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4%고 기업이익은 사상 최고치거든요. 4% 성장은 201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입니다. 내년에 GDP 성장률 전망치는 한 3%인데 올해와 비교하면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성적표거든요. 그럼 이제 경제가 좋으냐? 저는 작년도에 역성장한 거를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0.9% 했거든요. 그럼 올해 4%, 내년 3% 성장하면 3년 연율화로 보면 2%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온 경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 중반 성장, 내년에 3% 중반 성장인데 그럼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작년도에 마이너스 3.4% 성장한 걸 감안하면 미국의 성장률은 한 1.9입니다. 미국도 한 2에서 2.5% 성장하는 경제거든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하단에 근접하는 것 같고요. 유로존, 중국, 일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년까지 상당히 높은 수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과거에 보면 낮은 성장으로 회귀하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230조 원 정도 벌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올해 기업이익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장사 못했던 게 올해로 이연된 거를 감안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140조 원입니다.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작년과 올해 평균 영업이익은 한 187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거 사상 최고치 아닙니다. 2017년, 18년도에 190조 원대까지 벌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효과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제 낮은 성장,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주가지수는 3,000이고 미국 주식도 거의 사상 최고치니까 제 생각엔 내년도에는 역시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가 자산시장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그래도 낮아진 거 말고는 다 그전의 추세로 다 회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도 회귀하겠죠. 코로나 이전으로. 근데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이 아주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유인은 굉장히 낮을 것 같고요. 이제 비자발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아무도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느냐가 뭐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더더욱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상하기로는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면서 작년 한 해는 망쳤고 네. 경제 농사를 네. 그거를 올해와 내년에 이어 2년간 회복하고 나면 네. 3년치 평균은 뭐 그냥 코로나 없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네. 된 거다. 상당히 낮은 수준. 일본의 경우도 0에서 1% 성장하는 경제였거든요. 근데 3년 평균하게 되면은 0%고요. 예. 유로존은 한 1에서 1.5% 성장했던 경제인데 올해 급반등과 내년도에 비교적 괜찮은 성장을 작년과 합쳐놓고 세트로 보면 하면 0.8%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움직여왔던 성장률의 하단을 조금 하회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한 단계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펀더멘탈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비교적 과거의 추세의 낮은 하단으로 회귀를 한다 그러면 네.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내년도 자산시장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경기만 보기에는 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즉 경제 성장률이 괜찮네라고 하는 건 올해와 내년 정도일 것이다. 네. 내후년까지 보면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다시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그런 예, 제 생각은 봐요? 그렇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작년의 네.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참 뭘 보고 달려야 될지가 모호하네요. 즉 이게 그냥 코로나로 작년 한 해 농사 망친 거를 올해와 내년 동안 회복하는 정도라면 네. 주식시장은 내년에 좋은 지표를 보면서도 이게 그냥 마지막 그 보너스일 네. 것이다. 네. 내후년 즉 내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 해는 네. 다시 또 코로나 이전의 저성장 국면이 될 거면 그리 큰 기분 좋은 일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네. 또 그렇죠. 저성장 저금리가 되면 다시 중앙은행이 금리 내리고 돈 풀 테니까 네. 코로나 이전에도 주가는 열심히 잘 올랐으니 네. 또 그 시절 좋은 시절로 오는 건가 싶기도 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마음대로 못 내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못 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예. 근데 이번 12월 달에 이제 미국의 FOMC에서 이 뭐 얘기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이제 3월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내년 6월 정도가 되면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어떤 언지를 시장에 준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너무 물렁물렁한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그 말은 무슨 인플레이션 말씀이죠? 기대 심리를 잘 잡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게 리스크거든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초반에 못 잡는다 그러면 올려야죠. 실제로. 나중에 또 과격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조금 더 아주 완고하고 매파적인 기조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는 그런 어떤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연방준비제도의 화법이 너무 무른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6월 정도에 기준금리 올릴 거다라고 하는 건 시장의 딱 기대치 정도로 한 건데요. 네. 저는 지금의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일종의 그 주도권은 중앙은행이 아니고 물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 중반에도 물가가 많이 높을 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야라고 했는데 본인이 결국 이제 입장을 바꾼 것이고요.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작년에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는데 보통 미국 대통령은 2번씩은 합니다. 네. 클린턴도 그렇고 아들 부시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런데요. 2차 대전 이후로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이 4명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는 본인의 좀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나머지 3명의 대통령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재선을 막았다고 봅니다. 70년대 포드, 예. 카터 그리고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걸프전 직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재선에 실패를 했는데요. 예.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미국의 목표라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금융시장 입장에서 좀 위험한 거는 지금 시장은 내년 3월에 테이퍼링 끝내고 양적 완화를 끝내고 예. 6월에 금리를 올리는 건데 저는 연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게 되면 물가가 1월 달에 우리가 봤는데 높게 나옵니다. 네. 이거는 사람들은 연준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물가에 따라서 연준이 이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1월에 인플레가 높게 나온다 그럼 시장은 야 연준의 행보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이것이 뭐 확대 해석일더라도 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선제적으로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저는 미국이 6월이 아니라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월, 2월, 3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불안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행보가 빨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럼 지금 그 FOMC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키는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가는 게 좋은지 지금은 조금 그 입에 쓴 약이더라도 인플레 기대 심리를 조기에 꺾는 게 중요한지라고 보면 지금의 주도권은 저는 중앙은행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국면이 되면 주식시장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저는 1월, 2월 연초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게 높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연준이 약속한 걸 믿지 않고 굉장히 그런 기대치들이 좀 빨리 당겨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내려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좀 파월 FOMC의 행보가 너무 좀 말랑말랑한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좀 더 일정을 앞당겨서 금리를 올릴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이 예상했던 정도에 그쳤다는 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일의 주식시장의 반응도 그랬고요. 당장 다음 달이라도 우리 금리 올릴 수 있어요. 물가 자꾸 오르면 이라고 얘기해야 그래야 물가도 좀 덜 오르고 사람들도 주머니를 좀 그 긴축을 시작하고 마음적으로나마 이제 그게 그럴 텐데 또 그대로 약속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연준과의 소통입니다.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는 건데 8월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도 내년에 금리 올릴 거란 기대는 없었어요. 근데 9월 FOMC를 했더니 그 연방준비제도 FOMC 위원들이 금리 인상 전망을 하는 점도표를 봤더니 9월 금리 인상이 들어왔죠. 9월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인플레 기대 심리가 안 꺾여요. 그럼 이게 6월로 앞당겨졌는데 안 꺾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이게 선제적으로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이번 FOMC에서는 적어도 내년에 4번 정도 금리 인상 정도의 시그널을 준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건데 제 생각에 지금은 너무 시장의 기대치에 중앙은행이 쫓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급하게 올리게 되면 충격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공감이 되면서도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기는데 하나는 이게 요즘 물가 오르는 게 사람들이 막 심리가 과열이 돼서 주머니 사정이 풍족해져서라기보다는 뭔가 공급망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모르는 거라면 중앙은행이 엄포를 놓던 금리를 올리던 금리를 내리던 공급망이라는 건 컨테이너선이 부두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이 금리 올린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내린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은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 그런 반면에 반대편에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상반된 신호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경제에 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지금 잡아주는 게 말로라도 잡아야 중요하다 되는데 그러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 금리가 사상 최저치까지 갔다 그러면 한국처럼 어느 정도는 그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면 초기 국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좀 너무 맞습니다. 무르다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 때문에 대개는 수도꼭지 잠그는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안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수위를 점점 조절하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즉 테이퍼링은 이러나 저러나 그 빨리 해야죠. 빨리는 해야 되는데 그 빨라진 일정으로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더 빨라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수도꼭지를 더 빨리 잠글 수는 없을 텐데. 제 생각에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나 계획치가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그런 게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거든요. 더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시장과 밀당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조금 저는 좀 너무 도비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인플레이션은 진짜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제 생각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저효과가 있어서 갈 것 같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중앙은행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가 중요한데 조금 연준이 좀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한다라고 뉘앙스를 주더라도 지금은 너무 투자자들이 연준은 우리 편이란 쪽에 아직까지 포커싱이 좀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반기가 내년도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조심스러운 시기, 주가가 좀 돌발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년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몇 가지 또 변수가 있을 텐데 네. 인플레이션 다음 가는 중요한 변수는 뭘로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핵심은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로 지정학을 들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급 병목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가졌던 믿음이 예전에는 뭐 전쟁까지 했었는데 세계화라고 하는 2차 대전 이후의 질서가 네.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 있으니까 뭐 전쟁하기도 힘들고 이런 질서로 왔던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탈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평온도 깰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은 내년도에는 조금 완화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뭐 이건 저희들이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이후에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에 2019년이 주식도 좋았고 비교적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가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다 같이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어려워진다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은 역설적으로 더 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의 단초를 지난 그 11월 그 하순경에 미국과 중국의 그 대통령 정상들이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뭐 아무것도 나온 건 없었지만 예. 그래도 전략 비축률을 푼다라고 하는 건 동의를 했거든요. 이건 뭐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불안한 거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갈등인데요. 이거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 국제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원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저는 자극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그 국지적인 전쟁 말고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지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럽연합의 기원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던 땅에서 뭐 그런 것들을 없애자라고 저는 합의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예. 이런 국제 질서들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해지고 네.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갈등이 제 생각엔 미중 갈등보다는 좀 러시아가 어떤 행보를 나타내느냐가 원자재 시장이나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줄 변수라고 봅니다. 요즘 러시아가 벌일 것 같은 가장 가능성 높은 일이 우크라이나 침공인데 예. 그게 그러면 유가 내지는 가스 가격에도 더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다시 또 그 신고가를 치고 있거든요. 예.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낮지만요. 또 이게 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아시아 천연가스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화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이게 뭐 말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가 물어보니까 중국 공장에서 들여온 걸로 포장해서 파는 거 이제 못하겠다. 멀기도 네. 멀고 사이도 안 좋아서. 네.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쓸 건 미국 근처에서 만들고 네. 유럽에서 쓸 건 유럽 근처에서 만들고 예. 뭐 인건비가 정 문제가 되면 뭐 조금 좀 그 동네에 싼 나라를 좀 찾아보자. 이제 이런 쪽으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꼭 뭐 중국이 이슈가 됩니다마는 인텔의 CEO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에서 만드는데 이 나라들 다 위험한 지역이다. 미국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세계화를 통해서 인류가 효율적으로 가고 공장 짓기 가장 좋은데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갈등과 또 아주 역설적으로 비슷하게 코로나라는 게 이제 터지면서 뭔가 우리 주변에서 제대로 그 자원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조달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공포가 커졌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글로벌 경제가 비효율로 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반도체 장비나 IT 장비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작년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마는 3분기까지 늘어난 수치만으로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어쨌든 뭐 이게 비효율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베트남에 지었던 공장을 우리 주변에 짓는다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이지만 거기서도 기회를 잡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효율이 만드는 투자 증대가 올해 나타나고 있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런 쪽은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제조업 잘하는 나라들에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좀 그 과거의 세계화와는 좀 다른 방식의 그 과거로 좀 돌아가는 것이고 세계화 이전으로 2차 대전 이전의 질서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다 자기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도 프랑스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네. 그 기업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라. 네. 자동차도 이제 우리가 만들자 할 텐데 네. 그분들이 휴가 이제 안 가고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자동차를 조립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만드는 자동차는 역시 비싸질 것이고 전체적으로 또 인플레를 자극하고요. 생기고 그러겠죠. 네. 그게 그래도 지리적으로는 네. 약간은 그래서 최근에 동구권 나라들이 FDI가 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아하. 가까운 쪽에서 만드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비효율로 가는 건데 그 중간에 틈새에서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기업들도 알겠습니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수혜를 크게 입었으나 또 네. 중간에 피해본 나라들도 있는데 반대의 흐름으로 가면 또 역시 피해국과 수혜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나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디어유라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의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어유라고 하는 회사도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이긴 한데 상장회사죠. 상장했죠, 최근에. 네. 시가총액이 네. 엄마 기업을 추월했어요. 오, 요게 이제 청출어람? 뭐 아니면 뭐 승어부? 뭐, 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회사인데요? 요게 그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버블이라는 거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 버블이 중요한 서비스인데 그거 말고도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스마트 노래방 서비스인 에브리띵.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나오면 아이돌로 따라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중에 리슨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 기존 팬덤을 이렇게 조직화하려고 하던 것인데 여기서 대박이 난 게 바로 팬덤 플랫폼이 버블인 겁니다. 버블 덕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시총이 12월 13일 기준으로 1조 한 8천억 원 가까이 됐는데 이때 네. 이제 SM을 넘었고 이제 주말 동안 장이 나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그 엔터 업계 2등, 3등 하고 있습니다. 예. 네.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디어유가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이름은 버블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데 버블. 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팬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뭔가 공간, 장소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팬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네. 일대 다로 팬들을 만나고 관리해야 되는 그 유명인들, 네. 아티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 팬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고마운데 예. 그런데 이제 그 팬레터 오면 답장 써야 되잖아요. 네. 답장 쓰기 되고 어려운데 예. 요걸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그래서 아티스트, 그러니까 유명한 이 가수, 아이돌 인물이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개개인 팬덤 일명한테는 네. 마치 나한테 오는 메시지처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 다인데 예. 팬한테는 1대 1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티스트한테는 1대 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그 형식 중에 하나가 답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팬이 아티스트한테 답장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 놨어요. 그게 3번까지인데 한 번 이제 아티스트가 답장을 보내면 네. 답을 보내면 답장할 수 있는 게 3번까지인데 이게 처음 이제 구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첫날에는 한자 쓸 수 있어요. 한 글자? 네, 한 글자. 네. 뭐 넵, 예 이런 거 쓰는 거죠. 두 번째 날엔 두 글자. 네. 100일째 되면 이제 100글자입니다. 좋아하는 그 연예인에게 편지를 쪽지를 보낼 수 있는데 글자 네. 수가 그 구독을 하면 돈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독은 월 4,500원. 네. 그러면 100글자를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한 세 달은. 13,000원은 냈어야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트위터 정도 되려면 세 달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까지 팬들이 원했던 바로 그것이다인 거예요. 지금 현재 버블 구독자가 한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한 4,500원 내고 속았다 싶으면 구독을 해제할 텐데 구독 유지율이 90%가 넘어갑니다.
한 번 하면 결제했으면 계속 결제다.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해외 구독자 숫자가 70%가 넘어가요. 전체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우리 이제 SM에 있는 유명한 뭐 에스파 같은 유명 아이돌 그룹 만나보고 싶은데 못 만나고 대화도 못 하는데 해외 구독자들이 문자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거는 이게 한글이 아니고 영어나 외국어로 써도 번역이 돼서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듀오링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만 있으면 언어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음성도 쉬운데 사실 이건 문자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컨텐츠만 만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이 이제 아이돌 아티스트라고 하면 팬덤을 조직화하고 그리고 체계화하는 방식인 거죠. 거기에 기술이 도입되는 거고. 그게 지금 디어유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예전에는 뭐 팬클럽이라는 게 따로 없었죠. 예를 들면 팬 많은 곳은 그냥 주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무슨 우체국 사서 한 몇 번으로 보내시면 그쪽으로 엽서들이 쌓입니다 정도였을 테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 무슨 뭐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팬 관리를 하고 뭐 팬들도 거기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댓글 달고 하는 정도였을 텐데. 재밌는 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 뭐 네이버, 뭐 밴드, 뭐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나 커뮤니티 IT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 기술들이 사실은 이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들이 이른바 스타라고 하는 유명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SM 뭐 또는 JYP 또는 하이브 뭐 YG 이런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우리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왜 남의 기술을 빌려서 쓰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카페를 만들어 버리자 인터넷 카페를. 근데 이제까지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직접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겹방사를 하지 말고 우리가 기술을 접목시키면 컨텐츠가 기술을 드리블할 수 있겠다. 라고까지 간 거죠. 그게 이제 이수만 그 SM 총괄 프로듀서 회장의 아이디어였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 디어유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하고 닮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브라이니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초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대표가 안종호 대표고 지금 이제 디어유의 대표이기도 한데 이 회사가 메신저를 만들었어요. 근데 카카오톡 말고 메신저가 잘 되는 게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뭘 했냐면 그 위비토이라고 하는 그 은행 메신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오고 가면 쓸 것이다 였는데 안 됐습니다. 실패했죠. 근데 이수만 회장이 와서 이제 안종호 대표, 브라이니클 대표한테 그거 말고 아티스트하고 팬을 연결시켜주는 걸 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게 대박이 나서 디어유가 만들어지고 디어유에서 버블이 대박이 나면서 이제 버블의 디어유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었는데 안 됐어요? 처음에는 뭐 돈톡 뭐 또는 위비톡 뭐 이런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은행 메신저였어요. 근데 이게 돈과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 돈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데 결국 돈에서는 매력을 못 느꼈는데 디어유라고 하는 자회사가 처음에는 돈이 오가는 뭔가를 했다고요? 그 디어유가 SM에 인수되기 전에 브라이니클이라고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때 그런 걸 시도하다 거의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수만 회장이 그거 말고 팬덤을 이용하는 연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메신저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팬하고 연결시켰군요. 그렇죠. 아티스트하고. 그리고 이쪽은 기술이 있고 이쪽은 인사이트가 있고 또 컨텐츠가 있으니까 연결되는 것인데 이게 드디어 앞에 실패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소비자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내가 팬이고 저기가 아티스트인데 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돈 내야 되고 뭐 세 글자 쓰려고 하면 3일 기다려야 되고 이거 나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감질나고 오히려 재미있나 봐요. 버블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요. 사실 약간 좀 그 세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낯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티스트하고 팬들이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잘 먹었냐, 잠을 잘 잤냐, 또는 밥을 먹었냐, 뭐 안부 인사 같은 거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거 스몰 토크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SM 엔터테인먼트 또는 JYP 같은 이 컨텐츠 회사들이 팬덤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서 그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감정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스몰 토크 때문에 사람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오늘 잘 지내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지. 근데 기자들은 이런 거 궁금해하겠죠. 오늘 뭐 누구하고 데이트했나? 뭐 이런 거 궁금해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도 아티스트들이 그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스몰 톡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밥 먹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중에 기자들이 있거든요. 언론계 종사자가 있어서 그게 이제 기사화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면서 말하자면 아티스트도 안전한 팬덤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한 매력 포인트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기자도 한 달에 13,000 낼 것 같긴 한데 들어와서 팬인 척하고. 네, 맞아요. 어쨌든 좀 오붓한 느낌도 든다. 그렇죠.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뭐 들어와서 하는 팬들이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120만 명 정도가 지금 구독자인데요. 월 4,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만 명이 순식간에 모여졌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가입하면 빠져나가지 않죠. 올해 예상 매출액이 410억 원 정도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39%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돌 비즈니스가 팬덤 장사다 말만 했는데 이젠 기술과 결합하면서 완벽하게 이게 바로 기술 더하기 컨텐츠가 된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는 그러면 일단 SM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만 들어있습니까? 근데 이게 SM만 하면은 뒤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뒤에 숨어있는 회사가 JYP인데 JYP가 DOU 주식의 23.3% 갖고 있습니다. 2대 주주거든요. 사실은 JYP도 이 뒤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기에 FNC 그리고 젤리피쉬 같은 다른 연예기획사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DOU가 상장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공모 자금의 한 80% 가까이를 해외 아티스트 유입에 쓰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로 가서 우리가 해외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와 이렇게 How are you? Fine, thank you. 뭐 이런 거 하게 한다. 그런 분들을 겁니다. 모셔오면 그 팬들이 또 여기 와서 여기서 또 돈을 쓸 거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비즈니스라는 게 보면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애써서 돈을 버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거는 안 되고 즉 사람들이 돈 쓸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안 되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돈 쓸 마음과 돈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 쓸 명분을 만들어주고 돈 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비즈니스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군요. 네, 확 와닿는 얘기인데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돈을 쓰는 건데 사실 이게 이 회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팬 플랫폼 시장을 3분화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이게 위버스, DOU, 유니버스 같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BTS 만든 하이브도 그렇고요. NC소프트도 그렇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된다는 건 알고 있고 팬덤과 기술을 연결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위버스, 디어,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거의 3분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이브 매출이 한 8천억 원쯤 되는데 올해 매출이요. 여기서 위버스 매출이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보다도 컨텐츠를 연결해주는 팬덤 플랫폼이 돈을 더 벌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반이야 뭐 1년에 몇 번 사고 그만이지만 여기서 파는 각종 굿즈나 뭐 이런 기본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게서 돈 더 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정말 더 무궁무진한 시장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시총이 계속 올라가서 아까 승호부 청초로남처럼 SM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보다 연결 DOU 회사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겁니다. 위버스라고 하는 곳이 하이브가 만든 회사죠. 네, 하이브가 만든 회사고 여기 이제 최근에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라는 동영상 서비스를 인수했죠. 그 최근에 11월 22일이었어요. BTS가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상을 받았잖아요. 이 생방송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봤는데 1,400만 명이 동시 시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직접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으니 구태여 방송사를 통해서 볼 필요가 없다까지 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거기 가면 언제든지 더 좋은 영상들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한 인터뷰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방송국들은 참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그 아티스트를 키워오는데 전념을 했다면
이제는 팬들도 조직화하고 팬을 키워가면서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게 오늘의 결론과 비슷하겠네요. 네, 사실 많이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도 키우고, 예. 그리고 이제 팬도 키우고 모든 걸 키워야 하는데 여기서 예. 하나 딱 짚자면 지금 하이브의 대표가 박지원 대표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원래 넥슨의 CEO였어요. 넥슨은 게임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산하에 빅히트 뮤직이 있는데 네. 역시 신영재 대표도 넥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앞으로 우리 경영진은 다 IT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접목되는 거죠, 콘텐츠에.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콘텐츠가 기술에 업혀갔는데 네. 이제는 콘텐츠가 기술을 드리블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게 기업의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다 IT 전문가들이 경영진들로 오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 유입이 지속될 것이고요. 예. 그게 플랫폼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손에 잡히는 경제도 그런 거 하나 만들까요? 어떤가요? 팬 우리 이진우 기자님 팬 있잖아요. 그 몇 명 안 되시고 그거는 그 뭐 저희 출연자들 뭐 저 신기주 기사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할 테니까 네. 거기서 뭐 메신저도 하고 네, 밥 먹었어요. 네. 그런 거 하고 뭐 돈까지는 안 내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결정적으로 해요. 그게 문제죠. 돈을 내게 만드는 것. 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겠고요. 방송 내용 다르시 들으실 분들은 팟캐스트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